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뭐 여러 군데 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뭐 그랬지만 이 강원도 와서 하게 되니까 또 새로운 감회가 오네요. 강원도 같으면 뭐 옛날에는 두메산골 뭐 이랬었는데 지금은 가장 청정 지역으로서 한국의 미래를 갖다가 만들어가는 그런 장소인 걸로 생각이 되고, 특히 그 중에서 한림대학은 지역의 학문의 전당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그런 역할을 해 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제가 아주 존경하는 최 총장님께서 여기 또 부임을 하시게 돼 가지고 우리 송 교수님 뿐만 아니라 저렇게 지인들이 이렇게 또 챙겨주니까 앞으로 새로운 창창한 미래가 만들어질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 교수님이 장황하게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하여튼 오늘 이렇게 기회를 갖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걱정스러운 건 뭔가 하면 이게 철이라는 게 이게 새로운 반도체 AI 이러면은 우선 사람들이 이거는 좀 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철은 꿀뚝산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딱 타이틀만 봐가지고는 어트랙티브니스가 이제 없는 거죠 그런데도 이렇게 오늘 상당히 많으신 분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총장님 또 이사장님 또 지역의 기관장님도 몇 분 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참 송구스러운 영광스러운 자리를 이렇게 맞이하게 돼가지고 저로서는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책을 스틸 오디세이라는 걸로 이렇게 이제 지었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2018년에 리타이어를 했어요. 리타이어를 하고 한 1년 동안은 이제 앞으로 뭐 하고 지내지 무슨 고민하다가 이제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건 철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철을 보니 세상이 보인다. 이 제목은 제가 리타이어하고 나서 철을 보니까 이 세상사하고 너무나 많이 깊이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목을 한번 가지고 한번 책을 써보자 그래가지고 한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쓰는데 한 2년 정도 걸렸는데, 이걸 쓰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참고 서적을 봤는데, 이런 내용의 철을 참고 서적을 갖다가 쓰기 위해서 이제 참고 서적을 쭉 찾았는데, 외국에서는 특히 일본 같은 데는 이거하고 비슷한 류의 책이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그 책을 몇 개 찾으면은 책 쓰는 데는 상당히 참고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봤는데, 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있어도 그냥 단편적인 사실밖에 없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할 적에 이렇게 됐는데, 영문으로 된 것도 없고 국문은 그렇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책의 목차에 따라서 대개 이제 몇 가지 추려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대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이 뭔가 하면, 이 철이라는 게 남들이 생각했듯이 이렇게 주기율표에 보면은 이제 한 116개 내지 118개 이렇게 이제 원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걸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철은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그런 원소 중에 아주 특별한 거다. 이런 거를 제가 좀 강조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철이라는 게 이때까지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질 중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생산량도 그렇고 판매량도 그렇고 그래서 왜 그런지 하는 걸 갖다가 좀 원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는 걸로 이렇게 해서 우선 철이 어떻게 생성됐고 탄생이 됐는지 요거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게 주기표가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잘 안 되네. 네. 여기 보면은 118개 갖다 올리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손가락을 올리시고 포인터가 요 포인터를 하여튼 그건 안 쓰는 방향 해야 되겠네. 색깔을 바꿀 수 없어요. 크기는. 하여튼 여기에서 철이 이제 원자 번호 26으로 중간에 있기는 있는데 이게 주기율표상으로 보면 118분의 1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진짜로 뭐가 이렇게 특별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지 효용성이 그렇게 많은지 하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원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구성 원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원소들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참. 따로 포인트가 없나요? 하여튼 원소라는 거는 원자 핵하고 이 전자로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원자 핵이 중간에 있고 전자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것이 이제 원소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 핵은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레이저인데 LED라서 잘 안 보입니다. LED는 안 되네. 그럼 이 방법을 알아야 될 텐데. 네. 괜히 알았습니다. 하여튼 원자 핵은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성자가 한 개 있으면은 수소, 두 개 있으면 헬륨, 세 개 있으면 리튬 해가지고 쭉 올라가가지고 그게 이제 모여가지고 원자를 이제 만들어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원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이 입자들이 여러 개 이제 융합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걸 이제 핵 융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중에 융합이 다 일어나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분열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분열이 일어나는 걸 핵 분열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양자 수에 따라 가지고 핵의 결합 에너지를 갖다가 Y축으로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쭉 플러팅을 해봤더니 뭔가 하면은 제일 처음에 이렇게 원자 분노가 올라감에 따라 가지고 쭉 올라가서 철에 딱 도달해서 맥시멈을 보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 핵 내의 결합 에너지가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철이 가장 안정된 원소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철이 안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핵 융합이 일어나가지고 철까지 만들어진 다음에 계속해서 융합이 일어나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진행하다가 나중에 이것이 분열이 나게 되면은 이 뒤에 만들어졌던 것이 다시 분열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원자 번호가 작은 그런 원소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핵 이 중금속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핵 분열하고 융합하고 하는 데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슈퍼노바 하는 거 초신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건 누가 하는 건가요? 지금 대표님께서 손가락을 올리고 계셔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 되네 그러면. 오케이.
제일 처음에 이와 이제 소립자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퓨전이 일어나 가지고 수소 헬륨 이렇게 쭉 만들어 가지고 철까지 핵융합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아까 보면은 저 밑에 돼 있고. 그 위에 벌써 너무 말잘 안 나.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안정성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계속해가지고 핵 융합이 일어나지 않고 슈퍼노바라는 그 현상을 통해 가지고 핵 융합이 일어나고 나중에 이것이 일어나서 이제 중금속, 철보다도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진다면은 다시 핵 분열이 일어나 가지고 작은 가벼운 원소도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원소가 만들어지는 뭐 사이클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초신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초신성은 별이 만들어지면 마지막 단계에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 가지고 그 밝기가 아주 뭐 태양 에너지의 그 수억 배 되는 데까지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철보다도 무거운 원소를 초진성을 거쳐야지만은 만들도록 이렇게 돼 있고 초진성 폭발이 일어나는 가장 큰 요인은 뭔가 하면은 이 핵의 그 응축력, 중력 응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대폭발이 일어나서 만들어진 원소들이 우주 전체에 그냥 완전히 뿌려지는 그런 식으로 된다고 뭐 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뿌려지게 되면은 이게 이제 해오리가 생겨가지고 빙글빙글 돌아가게 되는데 빙글빙글 돌아가게 되면 좀 무거운 것들은 안쪽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겠죠, 그죠? 이 모이게 돼가지고 무거운 원소들은 안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기체들은 날아가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정상 조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참. 모니터가 있어. 이걸 쓰시겠습니다. 예, LED라서. 예,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상당히 많은 위성들이 이런 그 청상 조직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이 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적에 철이라는 거는 주기율표 상에 있는 118개 원소 중에 하나가 아니고 이런 것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철로 다시 핵융합, 핵분열 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가장 핵이 안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철로 되돌아가는 그런 성질을 갖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명이 뭔가 하면 지구의 구조입니다. 이 지구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이 지구 안에 지구 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핵이 있고 핵은 뭐 이너가 있고 아우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멘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각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지구 맨 안에 보면은 이 코어 부분 지구 핵에는 철이 한 90%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켈이 한 7, 8% 정도 있고 그래서 중급속들이 대부분 이 코어 부분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그 청상 구조가 만들어지는 현상을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증명한다, 간접적으로 이렇게 증명한다고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상 이제 철의 만들어진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인류가 철을 발견하고 나서 이거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뭐 용도가 아주 무궁무진하게 많이 이제 생겨났죠. 그렇게 생겨난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은 특성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도도 좋고 소송 가공성도
좋고, 그다음 자성도 좋고, 그다음 용접성도 좋고, 용접성이라는 건 이거 구조물을 만들 적에 꼭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경제성이 또 좋단 말이에요. 싸단 말이에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다음 친환경성, 요새는 뭐 제일 중요한 게 친환경성이죠. 이런 측면에서도 철이 가장 우수한 게 있고. 그래서 요거 이제 강도, 소성 가공성, 자성, 용접성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얼마나 좋고 어떻게 좋은지 요거를 갖다가 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강도 레인지를 갖다가 철하고 이 타이타늄하고 알루미늄하고 비교했는데, 타이타늄 같으면은 강도 레인지가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알루미늄은 이제 요런 정도고, 거기에 비해서 스틸은 이 전체를 커버하고 있죠. 이 커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이타늄이나 알루미늄에 비해서 훨씬 더 고강도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통 가장 연한 강들이 뭔가 하면 자동차 외판재 있죠, 그죠? 자동차 외판재의 가장 강도가 약한 걸, 이 강도가 약한다는 이야기는 뭔가 가공성이 좋기 때문에 뭐 복잡한 이제 모양도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자동차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다리라든가 안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베슬이라든가 배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고담스럽고, 그다음 이제 좀 특수한 것 같으면은 이 서스펜션 케이블 같은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한국의 그 기술력을 갖다가 세계에 가시한 좋은 툴이 되긴 했었죠. 거기다가 이제 로켓 퓨얼 탱크 같은데도 쓰고, 그다음에 현존하는 강제 중에 가장 강도가 철강 중에 가장 강도가 높은 게 뭔가 하면 다이아 코드. 다이아 안에 보면 이렇게 이제 코드가 있죠, 그죠? 그것들이 가장 되게 한 3,500, 4,000까지, 4,000 MPA까지 올라가는 고강도 강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강도가 왜 스틸이 이렇게 강도가 이제 높으냐, 뭐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이 스틸은 열 처리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열 처리를 통해서 우리가 말텐사이트라는 거 아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퀸칭, 뭐 담금질 하게 되면 이런 조직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 조직이라는 거는 이 안에 뭐 온갖 디펙트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이렇게 왜 그러면 그게 이제 강도가 높은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멘트를 반죽해가지고 놨다고 그랬을 적에, 반죽하면은 이건 뭐 예를 들어서 막대를 가서 붓는다 그러면 그냥 쉽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죠. 근데 거기다가 자갈을 넣는다든가, 안 그래도 자갈에다가 또 지푸라기를 넣는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뭔가 이렇게 조직 안에 여러 가지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강도가 이제 높아지게 되는데, 이 말텐사이트가 이제 그런 겁니다. 이 말텐사이트가 그렇게 되는 이유를 보면은 이게 진짜로 신기하게 왜 철이 이런 특성을 갖는가 하는 걸 이해를 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금속을 갖다가 가열을 했다가 냉각을 했다, 이것이 이제 열처리의 기본인데, 그랬을 적에는 가열을 했을 적에는 익스펜션이 일어나고, 그다음 냉각을 하게 되면 이제 컨트랙션이 일어나죠. 그게 이제 이런 선입니다, 그죠? 가열을 했다가 냉각을 하게 되면 이런 선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상변태가 일어나게 되면은, 상변태가 일어나면은 상변태에 있어 가지고 볼륨이 이제 줄어듭니다. 줄어들었다가 다시 쭉 온도에 따라서 내려갔다가, 근데 아주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뭔가 하면은, 이렇게 온도를 떨어뜨렸는데도 불구하고 볼륨 익스펜션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온도가 떨어지면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철은 익스펜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성질을 보이고 있는 거는 철 외에는 아무 금속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 말텐사이트가 이렇게 익스펜션이 일어나면서 그 주위에 있는 이 조직들이 막 눌러주고 이러니까 거기에 이제 디펙트가 생겨서
강도가 이제 왕창 올라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특성을 갖는 거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지정을 해가지고 야 철은 늘어나가지고 그 안에 강도를 갖다가 왕창 올리는 걸로 해라 그러지 않는 한은 안 만들어졌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료에 비해 가지고 고강도를 이제 얻을 수 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강도가 올라가면은 이 가공성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이 이제 강도가 낮은 물은 금속 중에 하나인데 이제 알루미늄하고 철하고 비교해 보면은 철보다도 알루미늄이 훨씬 더 무르니까 많이 늘어날 걸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요 빨간 선이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이고 이 파란 선이 스틸인데 스틸하고 알루미늄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 연성 측면에서 한 2배 이상씩 이렇게 차이가 있죠. 그리고 넓은 레인지에 대해서 그렇고, 하여튼 강도도 높고, 그 다음에 연성도 높고 하는 그런 특성을 철이 이제 갖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의 조화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아까 이제 용접성 이야기를 했는데 용접은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구조물이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 용접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이 용접이라는 게 뭔가 하면 두 개의 금속을 갖다가 녹여가지고 다시 이제 붙여가지고 이제 시키면은 고체가 이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과정 중에 히팅하는 과정 중에 열 전도 계수가 높으면은 가열하자마자 철이 히트가 열이 다 날아가 버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용접 측면에서 보면은 가열할 적에 가열을 위해서는 열 전도 계수가 낮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봤을 적에 이 철이라는 게 알루미늄, 카퍼, 마그네슘에 비해서 가장 낮기 때문에 용접에 좋고 열 팽창 계수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녹았다가 이제 식을 적에 이제 볼륨상에 이렇게 미스매치가 일어나 가지고 열 팽창 계수가 높게 되면은 그 안에 레지듀얼 스트레스 이거 내부 응력이 많이 생겨 가지고 이제 부러진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열 팽창 계수가 낮은 게 용접 측면에서 좋은 거죠, 그죠? 그런 게 있고, 그다음 탄성 계수는 이제 이런 녹였다가 다시 이제 응고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이제 디스토션이 일어나는데 탄성 계수가 높게 되면은 그때 일어난 비원형을 잘 흡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탄성 계수가 높은 게 좋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철이 열 전도 계수는 가장 낮고 열 팽창 계수도 가장 낮고, 그죠? 그다음 탄성 계수는 가장 높은 아주 특이한 성질을 갖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뭐 용접하는데 철을 갖다 우선적으로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거죠. 이것도 보면은 참 자연의 조화가 오묘하다 하는 느낌이 들고, 이것도 참 하늘이 점지해 준 그런 특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접을 하게 되면은 이 공기 중에서 되게 용접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 용접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공기하고 이 리퀴드 메탈이 반응해가지고 이제 옥사이드가 산화물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서 산화물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이 산화물이 응고할 적에 원 메탈보다도 일찍 응고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일찍 하게 되면은 일찍 해가지고 고체로 있는 상태에서 그 주위에 고체가 만들어지면은 뭐 그렇게 큰 지장은 안 받아요. 스트레스가 많이 안 받는데, 그런데 철의 경우에는 이
산화물의 응고 온도가 매트릭스보다도 낮아가지고 먼저 매트릭스가 응고를 하고 나중에 좀 남은 산화물이 응고를 하고 이러는 것 때문에 이 용접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그 내부 응력이 상당히 낮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용접성을 좋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옥사이드가 있는데 왜 하필 철의 옥사이드만은 원메탈보다도 더 이제 낮게 되는지 하는 것도 참 오묘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철의 그 특성 중에 최근에 와가지고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제 마그네틱 프로퍼티입니다. 기본적인 마그네틱 프로퍼티를 보면은 하여튼 철이 코발트나 니켈, 뭐 알루미늄, 카포에 비해 가지고 마그네틱 프로퍼티가 훨씬 더 좋은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가 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좋으니까 뭐 휴대폰의 부품이라든가 안 그러면 뭐 우리 가전기기의 부품이라든가 그다음 전기차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동화 라인에도 그렇고 그리고 모터에도 그렇고 하여튼 뭐 철이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죠. 근데 이것들이 이제 그렇게 부품이 크지가 않아 가지고 조목조목한 것들이 이제 많죠. 근데 이제 자동차 같으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쓰는 자동화 라인 같은 거 거기에 이제 모터가 이제 달려 있는데 요새는 한 200~300개가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 하나에.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계속 해가지고 우수한 자성을 가진 철이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철이 마그네틱 프로퍼티 측면에서 이렇게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은 이 사람의 목숨하고 지구의 운명하고도 뭐 깊숙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 태양이 있고 여기 이제 조그만 지구가 있습니다. 근데 태양에서는 태양풍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태양풍이 바로 뭔가 하면은 레디에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뭐 각종 방사선이 이렇게 이제 지구로 이제 날아오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그대로 맞게 되면은 지구에는 살아남는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구는 다행히도 철이 지구 안에 핵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 척이 거기에 리퀴드 상태로 이제 존재를 하는데 그 리퀴드 상태로 존재하는 철이 지구가 이렇게 회전하고 이러면서 지구 주위에 마그네틱 필드를 갖다 형성을 합니다. 이 마그네틱 필드가 지구를 갖다가 레디에이션에서부터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보호하는 역할인데 만일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뭐 송전하는 시스템이 다 파괴돼 버리죠. 그 다음에 무선 통신이라는 게 이제 불가능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인공위성이라든가 인터넷 같은 걸 이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지. 그게 완전히 파괴돼 버리고, 그 다음에 뭐 사람 피부도 그냥 다 망가지고,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이 철이 지구 내에 없었다고 그러면은 사람들은 아마 이 지구상에서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이 철은 이 큰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 막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좀 기술적인 거에서 좀 벗어나 가지고 인류 문화라든가 문명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철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 뭐 잠깐 살펴보면은 우선 이 철이 이렇게 여러 가지 중요하다 보니까 성경의 구약선서 사사기 젖이라고 되어 있네요. 사사기에도 이 철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여기서 내가 이제 40분이라고 책에는 적어놨는데 사실 나중에 보니까 한 뭐 90분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철이 언급이 됐고, 이 철을 갖고 있으면은 그 당시에 전쟁하게 되면은 철로 이런 철거를 만들어 가지고 있게 되면은 이제 쉽게 점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골짜기에 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이 전쟁해 가지고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 옛날부터,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때부터 철은 인간을 방어해 줄 수 있는 좋은 툴이다 해가지고 활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철이 처음으로 이렇게 인류가 인공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쓴 거는 뭔가 하면 히타이트라는 국가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있었던 국가인데, 이게 바로 이제 터키 반도입니다. 이 터키 반도에 히타이트라는 국가가 있어가지고, 여기에서는 이 철을 만들어 가지고 각종 전쟁 도구, 무기 이런 거 갖다가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일종의 전차죠, 그죠? 이 전차도 만들었었고, 이러는 바람에 히타이트가 이 주위를 갖다가 이렇게 침범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충돌이 어디 하고 일어났는가 하면은 람세스 2세가 이 양반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위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충돌을 한 거죠. 여기 이제 예루살렘인데 카데시라는 데에서 이제 충돌을 가지고 여기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게 람세스 이집트 군대에 비해 가지고 히타이트가 철로 무장을 잘 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람세스는 나중에 이제 이집트로 철수를 했죠. 그럴 정도로 히타이트는 철로 만든 무기, 그거를 잘 활용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때 철로 만든 이 병거 같으면은 여기서는 세 사람을 태울 수가 있고 강하니까, 다른데 이 람세스 쪽은 두 사람밖에 못 태웠다고 그래요. 근데 한 사람은 이제 마부 이렇게 하니까 그 양반 제껴놓고 보면은 여기는 한 사람만 싸우고 저쪽에서 두 사람이 싸우게 되니까 이 파워 측면에서는 저쪽이 훨씬 두 배의 파워를 갖게 되죠. 이제 그래서 이것이 아마 그때 전쟁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나중에 카데시 트리트먼트에 의해 가지고 이제 휴전 조약이 맺어졌는 것 같아요. 이게 1260년도 BC인데 이제 이게 인류가 만든 가장 첫 번째 평화 조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뭐 이 기원전 한 1000년 전의 이야기고, 이거는 지금 이제 페르시아가 유럽으로 이렇게 침공해 오는 게 되게 여기에는 BC 한 5세기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페르시아가 이쪽에 있다가 저 그리스까지 이제 점령을 하면서 이 전체를 갖다가 점령을 해가지고 왔는데, 이게 그리스에 와가지고는 더 이상 확정을 못했어요. 왜냐 하면 그리스가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긴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페르시아군이 수중까지 올라가면 뭐 엄청나게 먼 길을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피곤하기도 했지만은 이때 이 그리스군이 철 문명이 발달이 돼가지고 이 아주 무장을 한 그런 군대들을 갖다가 갖추고 있었어요. 거기 비해 가지고 페르시아 군대들은 그냥 무명으로 만든 군복을 입고 이러니까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가 패퇴해 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갔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군이 무장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철 문명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에서 이제 그대로 다 받아가지고 사용했다고 그러는데 로마가 한창 시대에 보면은 유럽, 이 서유럽뿐만 아니라 동유럽 전체 거기다가 중동 지역 해서 아프리카 북부까지 해가지고 이 전체 거의 뭐 엄청난 지역을 갖다가 지중해를 끼고 모든 지역을 다 로마가 통치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오래 있다가 보니까 이렇게 이제 번성을 하려고 그러니까 사방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철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1, 2, 3, 4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철을 생산할 수 있는 기지입니다. 이 로마는 유럽 전역에 거쳐가지고 철을 생산할 수 있는 기지를 만들었는데 제일 처음에 시작은 일본에서 했죠. 일본이 어딘가 하면 엘바섬, 나폴레옹이 기한 같은데 이 엘바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유럽 전역을 갖다가 철의 산지로 이제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로마가 로마 군대에서 사용했던 아주 명검이 있었는데 그 명검은 글래디우스라는 명검이었었습니다. 요게 이제 그 그림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로마도 이렇게 힘을 잃어가게 되는데 힘을 잃어가게 되면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훈족이 침입하는 거였었어요. 이게 이제 5세기, AD 5세기 정도 되는데 이 훈족이 침입했는데 훈족이 특별히 다른 점은 뭔가 하면은 이 스토럽 등자를 갖다가 얘네들이 샀어요. 이 등자는 어디 쓰이는가 하면은 말에 요 발걸이입니다. 이 발걸이 하나가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은 이 발걸이가 이 기동성을 갖다가 엄청나게 높여주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발걸이 없이 있으면 앞으로밖에 화살을 못 쏘잖아요. 근데 이 발걸이가 있으면 이렇게 돌아서도 그러니까 360도 방어가 이제 가능하게 공격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전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뭐 유럽을 갖다가 이제 거의 평정하다시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동로마 제국도 이 훈족의 침입에 의해서 이제 망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상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제 우리 인류라는 건 제일 처음에 유목 생활을 먼저 했었죠. 그 유목 생활을 하다가 이게 이제 나중에 이 농경 산업 쪽으로 하면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되고 이러는데 그 정착 생활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 철이라는 농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썼으며 또 그거에 의해 가지고 생산성을 갖다가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정착 생활이 가능했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철 농기구를 써 가지고 생산성을 올리게 되니까 그 중에서 상당히 이 재력이 많이 쌓이는 그런 이제 그 농부들이 이제 생기게 되겠죠. 이제 부농이 되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재력이 많아지니까 뭐 자기가 사병도 좀 이렇게 갖춰가지고 지방에 이제 호족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그 지역에 파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중국에서 그때 이제 봉건 제후 시대가 이제 됐는데 이 왕이 이 자기의 절대 권력을 갖다가 이 잘 행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잘 행사를 하려 그러면은 이 농부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지방 호족들이 말을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그죠? 이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게 일단 뭐 파워를 가지면 그게 사실 이 사상이 바뀌지 않는 한 왕한테 이렇게 복종을 잘 안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왕이 활용한 것이 뭔가 하면 공자입니다. 이 공자는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인의 사상인데 인이 충효례의 그 어떤 기본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임금한테는 충성을 해야 된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백성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통치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왕이 야 공자를 좀 많이 지원해가지고 그 사상을 많이 퍼뜨려라.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중국의 그러니까 BC 한 8세기, 9세기 이 당시에는 유교의 학문이 그냥 급속도로 이제 전파가 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자가 뜬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 이런 충교 사상 이거에 가지고 인위적으로 추앙을 하게끔 만들고 사람들이 그 사상에 젖어들게 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서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산업혁명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뭔가 하면은 이제 스팀 엔진입니다. 그죠? 이 스팀 엔진은 고온에서 사용되고 고압에서 사용되고 이러는데 고온 고압에서 기계가 사용하려 그러면 가장 좋은 게 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산업혁명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 그러면 철 산업이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이제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기업인들이 생기게 되면 이제 막강한 이제 부를 거머쥐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의해 가지고 항의하는 사람들서부터 해가지고 외국에 있는 식민지도 만들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중농주의, 중상주의, 중농주의 이렇게 거쳤다가 나중에는 이제 자본을 투여해가지고 공장을 만드는 것이 사회를 변혁시키는 가장 중요한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본주의가 융성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본주의 융성의 가장 큰 이론가가 아담 스미스. 기업이 융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시장이 하는 대로 내버려둬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활발하게 됐죠. 그런데 자본주의가 활발하게 되다 보니까 이 계급 간에 그러니까 이제 자본가하고 노동자 간에 이제 컨플릭트가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이 생기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컨플릭트가 생기는 주로 이제 야, 왜 자본가하고 이 노동자를 갖다 차별을 하느냐? 야, 우리는 너들만큼 월급을 받긴 받지만은 그 받는 양이 너들이 돈 모을만큼 되지는 못한다. 뭐 이렇게 가지고 이제 컨플릭트가 생기게 돼서 그래서 대도한 사상이 뭔가 하면 이제 사회주의 사상이죠, 그죠? 이 사회주의 사상이 나중에 뭐 공산주의도 이렇게 됐는데 뭐가 좋은지 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 지금 현재 많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만들어졌지만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보면은 이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가 어떤 것이 더 우위의 체제인지 여러분들은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철강 산업이 발달되면서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부를 축적하게 되고 나 자신의 자유를 갖다가 중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reason and experience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깨이게 된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rationalism. 그래서 뭐 프랑스의 데카르트라든가 영국의 베이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사상을 형성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이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이민 가가지고 뭐 사실은 서부 개척하면서 엄청난 고생을 했죠. 이 고생을 하는데 이 드라이빙 포스가 된 게 뭔가 하면 이 철도 만든 거하고 그다음 기관차였었어요. 그래가지고 동서를 갖다가 이 철도하고 기관차가 이어주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서부 개척이 제대로 이루어졌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황무지를 개척해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거 이걸 갖다가 프론티어 스피릿이라고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철강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사상이 아닌가. 뭐 이 프론티어 스피릿은 지금도 뭐 케네디를 비롯해가지고 지금도 미국의 개척 정신으로 해가지고 찬사를 받고 있는 거죠. 그다음 이제 대충 그 철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다음에 이제 사상 문화적인 측면에서 문화에 대해서는 뭐 시간이 없어서 좀 이야기를 많이 못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면서 이렇게 지내왔는데 자 그러면 한국에서 그동안 포스코가 비즈니스 잘 해왔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비즈니스 잘 가랄 건지 지금 뭐 반도체, AI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 철강 산업은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문들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실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좀 이야기를 드리면은 이게 이제 철강 프로세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잘 아시는 용광로 프로세스가 있고 그다음 요거는 이제 저울로 프로세스가 있고 그리고 아비언 프로세스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철강은 지금까지 쭉 가면서 계속 해가지고 기술 진화를 해 나갔는데 특히 그 두 가지 큰 측면에서 기술 진화가 일어났어요. 이게 뭔가 프로세스 인테그레이션하고 프로세스 컨티뉴에이션.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개, 세 개로 나눠져 있는 거를 갖다가 합쳐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이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이것이 단속적으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연결해가지고 한꺼번에 쭉 만든다를 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기술 발전을 쭉 해왔습니다. 옛날에는 지금도 아마 미국 가면 철강사들이 어떻게 이쪽에 아변 라인이 있고 저쪽에 고로가 있고 이게 떨어져 있는 것이 한 수백 미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용광로에서 샘물 만들어 가지고 기관차에 싣고 식히고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절로 와 가지고 정련하고, 그다음 또 기관차에 싣고 그다음 아변 라인으로 가고 뭐 이러는데 그냥 2, 3일 쉽게 가버리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 효율이 나올 수가 없죠. 지금은 포스코 같으면 이 전체 공정이 한 컴플렉스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한 2, 3km 되려는 그런 지역이 다 있으니까 거기 비해서 미국의 시스템은 뭐 옛날 시스템은 지금 형편없이 불합리한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만은 이 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테그레이션하고 컨티뉴에이션 하는 거의 대표적인 것이 이 연속 주조 프로세스에서도 있었고, 그다음 제품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자동차 강판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뭔가 하면 자동차 강판의 부가가치가 다른 제품에 비해서 뭐 훨씬 높습니다. 한 두세 배, 뭐 경기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같은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자동차 강판을 많이 생산하는 쪽으로 이제 저희들이 전략을 정해가지고 그동안 생산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 이제 일롱게이션이고 이 가공성이죠. 이거는 이제 강도고, 대부분이 이런 정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쪽으로 옮겨가 가지고 고강도화하고 고가공성 강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갔는데, 이제 이 퇴입강 하는 것이 뭔가 하면 포스코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그런 아주 초고강도 고가공용 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앞으로 철강은 계속 성장할 건지, 이런 측면에서 세계 철강
생산량의 추이를 한번 쭉 봤어요. 그랬더니 1930년부터 2019년에 뭐 시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성장률이 다 다르긴 한데 이 시기에는 이 한 3.4%의 성장률 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를 조금 줄여가지고 1996년부터 한 2000년부터 성장률을 잡으면은 4.2%. 그리고 그게 최근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1.8% 뭐 이러는데 우리는 가장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1.8%를 잡더라도 철강의 수요는 계속해가지고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철강의 운명은 영원하다. 미래는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대개 철강이 어떻게 보면 이제 포화 상태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지금 뭐 인도만 해도 최근에 2000년에서부터 2010년까지 중국이 생산 시설을 갖다 한 10배를 늘려서 1억 톤 생산하다가 지금 한 10억 톤 정도 생산을 하니까 한 10년 동안에 뭐 10배가 늘어나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생산의 한 반을 중국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중국이고, 그다음 인도도 뭐 인구 측면에서는 중국하고 뭐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쪽에 남미는 좀 덜하고 아프리카 같으면 철강이 항무지란 말이에요. 이 국가들이 철강을 사용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냥 엄청난 철강이 이제 사용이 될 거고 또 거기다가 이제 철강은 또 계속해서 기술 개발을 하기 때문에 신제품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나갈 거고 뭐 이런 측면에서 또 보면은 계속해가지고 철강은 1.8%를 한다라도 2050년에는 지금은 한 18억 톤 정도 되는데 한 3억 톤 정도가 필요한 걸로 이렇게 해서 당분간은 아마 철강 산업 괜찮을 거예요. 근데 한국은 이제 좀 포화가 되긴 되지만은 근데 철강이 이제 밝은 측면이 있는 게 측면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어두운 측면이 있는데 바로 뭔가 하면은 이제 지구 온난화 문제죠. 여행 가면은 영광로에서 엄청난 이산화탄소가 이제 나와가지고 그것이 이제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줄이지 않으면은 지금 철강의 미래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 20-30년 동안에 철강 산업에서 나오는 CO2를 갖다가 뭐 거의 뭐 없애는 방향으로 그렇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어떻게 보면 철강 산업의 새로운 운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CO2만 만들었는데 이 CO2를 갖다가 H2O로 만들어주면은 뭐 H2O는 공해 측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찾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 CO2가 되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이 용광로에서 나옵니다. 이 용광로의 프로세스를 갖다가 이제 변화시켜 가지고 저기서 석탄을 안 쓰고 수소를 쓰자 이런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 수소를 쓰는 프로세스를 새로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스코는 뭐 벌써 한 10년 전서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 가지고 상당한 경지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앞으로 개발할 기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게 이제 국가과제로 선정이 돼가지고 국가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제로 카본이 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CCUS,
카본 캡처 유틸라이제이션 앤 스토리지 하는 거죠, 그죠? 이거 뭐 여러분들이 여러 군데에서 쓰는데 이게 이 기술이 완전히 개발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가지고 뭐 종류도 뭐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근데 이 요소 기술들이 다 비싼 거예요. 현재 이 철강 프로세스하고 만일 비교해가지고 이걸 쓰게 되면 아마 철강이 2배, 3배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이제 개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고로에 가스를 넣되 석탄을 안 넣고 수소를 갖다 좀 이렇게 파실하게 집어넣는 건데, 그거는 뭐 영원한 솔루션은 안 됐죠. CO2 배출량 한 30%까지 감소를 할 수는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고로 대신에 EAF를 쓰는, 그러니까 전기로를 쓰는 거죠. 근데 이 전기로라는 게 이제 전기가 어디서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CO2가 얼마나 철강 산업은 전기를 쓰면 안 나지만은 전기를 만드는데 CO2 많이 쓰면 말짱황이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이제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에 의해 가지고 만드는 전기를 써야 되는데,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이 원자력에 대한 규제가 이제 풀렸어요, 그죠? 그래서 원자력을 이용해서 전기를 쓰면은 이제 상당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전기로를 쓰려고 그러면은 고철을 원료로 써야 돼요. 근데 이거 이제 전기로에서 고철을 쓰기 시작하면 지금 있는 현재 남아 있는 고철이 금방 동이 날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아마 왕창 뛸 테니까 이제 그것도 솔루션이 못 되고, 그래서 이제 포스코에서는 뭔가 하면은 전용 수소 한원로를 갖다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뭐 포스코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하이렉스 프로세스가 가장 첨단의 기술이고 코스트 측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 또 하나 뭐 전기 분해하는 법이 있긴 했는데, 이거는 뭐 하여튼 또 전기 문제가 들어가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규모 측면에서 뭐 소꿉장난에 해당되는 그런 정도밖에 기술 개발이 안 돼 있는 그런 겁니다. 지금 포스코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하이렉스 프로세스인데, 원래 이 부분이 용광로 프로세스였는데 용광로가 완전히 대체되고 수소 유동 환원로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 환원체를 만들어서 이제 제강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게 되면은 아마 CO2를 갖다가 한 뭐 거의 80% 90%까지는 뭐 줄일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 뭐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은 철은 하여튼 빅뱅 중에 빅뱅을 통해 가지고 철뿐만 아니라 모든 원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고 이제 철보다 더 무거운 것들은 그런 이제 초신성이 일어나야 되고, 철은 이제 강도라든가 가공성, 용접성, 그리고 자성 측면에서 가장 다른 거에 비해서 우수하고 이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쓰이는 거는 이건 뭐 앞으로 영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이 이제 제일 처음에 인류가 만든 거는 히타이트인데, 이게 이제 제조 기술이 이제 상용화되면서 그동안 국가의 명멸과 패권 경쟁에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이것들이 철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회에 영향을 미쳤는데, 사회에 영향을 미친 것 중에 가장 크게 저는 부의 편차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본가들은 돈을 이제 왕창 벌고, 그다음 거기에 종사하는 그 노동자들은 자본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차별대우를 받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여러 가지 그 사상들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강의 미래라는 거는 지금 현재 탄소 중립하라는 측면에서 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결정적인 시기에 뭐 들어가 있고, 이제 신기술이
빨리 상용화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철의 원석은 뭐 제가 잘 뭐라 그래야 주기율표를 제가 지금 36만 천 40년 제가 수학 물리화학을 못해서 문과를 갔습니다. 이걸 보는 굉장히 반갑네요. 철의 어떤 이 원소와 물리적인 성격, 그다음 문명과 철의 문제, 그리고 포스코 철을 생산해 앞으로는 문제, 세 가지가 오늘 말씀해 주신 좋은 중요한 요지였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그 포스코에 가면 참 그 신기한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1년에 전기료가 1조가량 됩니다. 1조 맞죠, 그죠? 1조가량 됩니다, 전기료가. 그러니까 전기료 이거 오르는 말이죠. 한전에서 전기료 올리면 이제 골치 아파요. 그리고 2026년도에 지금 뭐 그 ESG 문제 때문에 EU에서 철강 수입에 대해서 1조 원 아마 퍼니시먼트 아마 그 벌금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수소 고로로 바꾼다는 건데 이 수소 고로가 이제 여쭤보니까 10년 안에는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전기 문제도 있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 그 흰남노 왔을 때처럼 흰남노 왔을 때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한 2달 있다 가봤는데 고로는 돌아가고 있어요. 고로는 쓰면 안 돼요. 고로는 계속 돌아가야 돼요. 돈 나는 말을 계속 전기 집어넣어야 되고 불을 떼야 되거든요. 포커스를 떼야 돼요. 이거를 스톱시키면 아마 하루 만에 다 굳어버리죠. 며칠을 가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놔두잖아요. 그럼 고로 자체가 2, 3일 지나면 고로 자체가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이걸 부셔버려야 돼. 새로 지어야 돼. 근데 새로 지는데 얼마 드느냐? 5천억 정도 듭니다. 고로 하나에 5천억. 아마 요즘 더 들겠어요. 높이가 한 50m 정도 되는데 그 밑에 이제 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흰남노 왔을 때 공장이 다 썼어요. 전기를 제가 보기에는 아마 68년도 공장 세우고 나서 최초로 전기를 올스톱 시킵니다. 내가 흰남노입니다. 그런데 고로는 돌아갔어요. 고로를 세우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고로 돌아가면 차가, 그 용광차가 가가지고 말이에요. 이제 그 그 용선이라고 그러죠, 그죠? 네, 용선을 쏟아 부어요. 그럼 기차가, 밑에 차량이 있거든요. 기차가 가가지고, 대기 공장에 가서 이거, 작업라인에, 포크레인 이런 데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런데 바깥에 쏟았어요. 그거 다 섰으니까. 그리고 또 돌아가. 또 가져와서 바깥에 쏟아놔요. 그러면서 저 안에 거를, 이제 그 원상 회복을 해야 되는데, 물이 말이죠. 바닥에 지금 여기 보면, 여기가 지상이면 이 밑으로 한 20m 들어가 있거든요. 기계가 전부 20m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겉으로 보는 거는, 그걸 그냥 생산 라인만 보는 거고, 생산 라인 움직이기에 전부 다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물에 다 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잉어, 붕어, 자라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 저수지가 그냥 넘쳐가지고 댐이 무너지지 않았지만 넘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잉어, 자라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그 다음에 지르기 방사 있잖아요. 그건 거의 한 100만 평 되는데 그걸 다 치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이에 고로를 돌려가지고 이제 용선을 받아가지고 쏟고 이러는데 그렇게 보면은 이게 그 오늘 뭐 회장님이 드라마틱하게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 놀랄까봐 제가 말씀하시는 사실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야말로 인류가 발명한 제가 보기에는 가장 놀라운 공장 아닌가 제이종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된다 이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귀중한 대한민국의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초문을 드렸는데 자 그럼 지금부터 자유롭게 토론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사님 질문하시죠. 예. 듣다 보니까 사실 철에 대해서 잘 많이 쓰이지만 잘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지금 아까 그러니까 혁신 신기술이 결국에 필요한 거고, 근데 철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지 뭐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뭐 줄이고 철의 무슨 탄성이나 또 새로운 종류의 또 철을 만들자는 이러려고 하면 결국에는 뭐 물리화학 이런 기초 연구원 시민들이 더 많아야지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뭐 얘기 나오다시피 물리화학 이쪽은 저희가 굉장히 기초과학은 굉장히 약한데 이런 것은 어디랑 이렇게 연구를 하시나요? 저희들이 뭐 기본적으로 이제 대학에 그 교수님들하고 협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조금 프로그램이 줄어들긴 했는데 제 있을 당시에는 철강 전문 교수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철강 전문 교수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 철강 교수님들 중에 철강 하는 분들을 각 대학별로 뭐 서울대 뭐 연대 고대만 한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대학을, 그러니까 교수님 저 지방 대학에 가 있더라도 특별한 분야에 아주 학식이 높으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는 철강 전문 교수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분들한테는 1년에 한 3억 정도를 갖다가 지원을 해줬어요. 대학 교수로 보면 3억 정도는 상당히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아마 한 10년, 지금 한 15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요새는 이제 조금 프로그램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초기술을 연구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기술 중에서도 미래를 위해서 지금 빨리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분야 있으면은 위탁을 해가지고 사전에 좀 연구 좀 하도록 하고 이렇게 이제 했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철강 연구는 일본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많이 했었는데 일본이 최근 들어가지고 뭐 20년 리세션 뭐 이러는 바람에 그 연구비가 확 줄었어요. 확 줄어도 걔네들은 한국보다는 훨씬 더 연구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철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일본의 전성시대를 갖다가 만든 그런 산업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하여튼 최근에 와서 상당히 좀 떨어졌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체적으로 이 연구 인력을 갖다가 양성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우리 내부의 인력 가지고는 모자란다. 그러니까 전문계 교수 제도를 만드는데, 그 당시에 제가 있을 적에 전국에 한 5명 정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철강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그 연구비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여유가 있으셨죠. 포스코 총 매출이 정도 있죠? 이게 뭐 한 30조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에 따라 가지고 R&D 투자가 몇 프로 정도 되나요? R&D R&D가 저희들이 많지는 않아요. 퍼센티지로 따지면은 대개 한 1.5%에서 2%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예요. 그게 근데 대부분 인하우스 R&D고 이제 바깥에 내는 거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렇죠. 비중으로 보면 상당히 작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국가 지원은 안 해줘요. 글쎄 말이에요.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은 요즘 반도체다, 뭐 AI다, 뭐 양자다 이러면서 국가에서 어마어마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포스코가 갖고 있는 이러한 이제 그 산업 규모라든가 파급 효과 또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플랫폼적인 산업이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공적인 도메인과 이제 서로 소통하는 그런 채널이 좀 형성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포스코 사람들이 좀 정치력이 모자랐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정치력이라고해서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너무 전통적인 산업 또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공예 산업이라고 그러고 또는 뭐 중국이나 인도가 등장하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이관시키고 우리나라는 더 고부가가치로 옮겨 타야 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통신 회사들이 탈통신 하듯이 포스코도 이제 탈철을 해야 된다.
그런 움직임도 사실 없었잖아요. 있었죠. 뭐 거론이 많이 됐었죠. 철 자체에 대한 이 산업을 지원하는 R&D 투자를 이제 공적 자금을 갖고 하는 거는 좀 개념이 안 맞는다 이런 인식들이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되는지 뭐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뭐 요새 이제 수소하는 제철 뭐 이런 거를 하면서 아마 정부에 많이 그 설득을 시켰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적어도 뭐 앞으로 한 매년 1, 2조 정도는 정부에서 수소하는 제철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 유럽이라든가 일본이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는 뭐 상당히 작죠. 뭐 유럽은 특히 유럽이라는 것 자체가 EC 해가지고 석탄하고 철이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이유가. 그러다 보니까 그 산업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 철강 산업에 대해서 국가 지원이 상당히 이제 많은 편인데 우리나라는 그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정부에서 지원해줘가지고 다 공장 지어주고 했지 않느냐 하는 인식들이 그냥 칵 박혀 있어가지고 포스코에서 연구과제 프로포즈를 내면은 너 자체 돈으로 해. 뭐 이렇게 이렇게 아주 당연시 됐었어요. 뭐 거기에 대해서도 너무 또 저항도 할 수 없고 그렇게까지 넘어왔는데 최근 와가지고 이제 수소하는 제철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거는 포스코가 자체적으로만 하기에는 너무 좀 큰 프로젝트다. 그리고 이슈 자체가 철강산업 다 닫을 수도 없고 이걸 갖다 유지를 하려고 그래도 이게 이제 기술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는 국가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1년에 1, 2조라도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하시고 우리 부모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굉장히 에너지를 에 대해서 아주 그리디한 그런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세스 자체가 이걸 요새 뭐 반도체다, 뭐 데이터 센터다, AI도 에너지 투입을 얼마큼 줄일 수 있느냐에 대한 여기 관건인데 그런 식으로 이 문제의 정의를 이제 탈바꿈을 시키면 그러니까 전통 산업을 어떻게 에너지 에피션트한 산업으로 바꾸는가라고 문제를 개정을 하면은 이건 아주 굉장히 첨단 기술 개발처럼 되는 거니까 국가 지원이 꼭 필요한 거다 이렇게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가. 뭐 좋은 제안이시고, 일단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그래도 다행히 핵 에너지에 원자력 전기에 이런 것이 이제 양성화되는 방향으로 CO2 측면에서. 포스코는 자체 발전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럼요. 그건 뭐 전체 수요의 한 몇십 프로 정도 커버하는 거예요. 지금 한 자체에서 한 70% 정도 커버를 합니다. 부생가스가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수소를 가게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중에 가장 큰 게 APR 1400, 1.4기가짜리. 1.4기가짜리를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뭐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1.4기가짜리 발전소를 한 10개 이상 지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포스코만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정부하고 그런 거를 정부가 인식을 못 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이제 자꾸 주장하니까. 요행만 쫓아다니니까. 처음에 사실 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참 그냥 학문적으로 보기에도 경쟁력에 가장 중요한데 정부에서는 제가 보기에도 관심이 완전히 떠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철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많이 떠나 있는 거고 주로 관심은 정치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자기를 어떻게 확보할 건지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과학기술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사실 포항제철이 버티고 있다는 거는 그 외압을 생각하면 그 외압이 또 내부에서는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 이런 판이
있으니까 정말. 근데 지난번에 흰남노 그 태풍 왔을 때 만약에 정말 제가 봐도 그렇고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집행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늦으면 고로 다 망가지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기계 다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저 문을 닫았어요. 포항에서 문을 이제 닫는다. 그럼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터를 그때 보니까 뭐 6만 개를 진흙에서 꺼내가지고 6만 개를 씻었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게 완전히 올스톱하면 그게 뭐 어마어마한 재앙인데 여하튼 그게 뭐 잘 이렇게 극복이 됐죠. 근데 그것도 그냥 극복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뭐가 좀 도와준다 그러고 거의 없었거든요. 그다음 그런 이제 일종의 뭐 너무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지금 철강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위상이라고 할까 그렇습니다. 뭐또 질문 하시면. 예, 네. 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포스코 회장 여기 가신 분이 그 이 흔한 철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실까 하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아까 말씀 중에 그 철은 신의 선물 뭐 이런 표현도 쓰시면서 그래서 그래서 저 선물이라는 표현을 쓰시는구나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저는 들으면서 이 철이 이 강하면서도 유연한 어떤 성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그 리더들의 한 가지 덕목이기도 해가지고 나 좀 철을 다시 생각하는 계획이 됐는데 대표님께서는 그 철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단연간 연구하시면서 뭐랄까요 삶의 자세라 그럴까 뭐 철학적 사유 뭐 이런 건 좀 없었습니다. 인생을 보는 어떤 시각이랄까. 이거 뭐 역시 보시는 시각이 상당히 좀 예리하시고 다르신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생각할 적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유연하면서도 때가 되면은 강력하게 뭔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습관, 생활 태도, 하여튼 그런 거를 갖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집중해가지고 뭔가 돌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한국인들이 참 그동안 아주 잘해왔다 그러고, 이제 그 덕분에 참, 요새 뭐, G7에 준하는 그런 대우를 우리가 이제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상당히 좀 걱정스러워요. 좀 플렉서빌리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너무 고착되지 않고 좀 유연하게 생각을 가져가지고 산업 쪽은 그렇게 키워놨더라도 우리가 사상 측면에서 유연성은 좀 더 넓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특히 그 최신의 최근에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참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저기 선생님, 기업의 대표로서요. 그 기업의 가치와 관련해서 아마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시총에서 차지하는 포항제철,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좀 높지는 않은 편이지 않습니까? 세계 다분 시총. 예, 시총. 네. 삼성전자의 한 10분의 1 정도. 이걸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부분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좀 식견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이제 얘기 나오는 것들 중에서 이사전지 관련된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포스코홀딩스가 그쪽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신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아르헨티나의 그 리튬 광산을 구입을 하신 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 같긴 한데 이 개발이 조금 늦어지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리튬 가격이 떨어져 나가는 부분이 아마 영업이 같은 데서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기도 한데 또 이게 낮아야지만이 또 이 전기차의 보급이라고 하는 거, 또 우리 앞에서 말한 탄소 중립, 뭐 ESG 이런 거와의 관련 속에서도 또 어떤 좀 배반적인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영업이익 문제하고 또 2차 전지를 통한 전기차의 가격에 대한 어떤 그 보급에 대한 문제를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 포스코홀딩스가 다음 단계로 나가는 어떤 그런 그 그림에 2차 전지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고 있으신지 좀 궁금하고요.
그러면서 2차전지 시장을 또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얘기 듣고 싶습니다. 경영 예. 혹시 벤처 회사 경영하고 계세요? 아니라고 얘기. 아니 벤처 회사를 하시면은 앞으로 뭐 아주 큰 회사로 견실하게 키울 수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CEO로서 가장 큰 그 걱정은 뭔가 하면은 제일 관심사는 뭔가 하면은 앞으로 회사를 어떻게 키워 나갈 거냐. 앞으로 키워 나간다는 게 뭐 사이즈 측면에서 키워 나가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내실을 다져가지고 이익을 갖다가 많이 창출하는 이 가치를 많이 창출하는 뭐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일 관심을 두게 되는데 뭐 그렇게 하려 그러면 뭐 일단 뭐 자본이 넉넉하게 있어야 돼요. 자본이라는 게 뭔가 하면 어디서 나오는 건가 하면은 뭐 꺼가지고 자본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뭐 부실한 거니까 내부에서 이익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지어놔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필요한 시점에 잘 집중 투자가 돼가지고 산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만약 그게 갇혀 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사업 아이템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제일 고심했던 것이 이제 포스코 제가 이제 포스코 CEO가 되자마자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 하는 거를 분석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나가는 거였는데 그 당시에는 문제가 뭐였는가 뭐 투자가 적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투자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까 뭐 총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 전에 회장님 때는 현금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있으니까 뭐 사방에서 왜 포스코는 현금 쌓아두고 왜 안 쓰느냐 투자해가지고 미래를 만들어라. 이제 이런 이제 질책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 전임 회장님은 갖고 있는 그 적립금을 갖다가 뭐 엄청나게 많이 써가지고 여러 군데 투자를 하셨어요. 새로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새로운 사업을 거론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이제 갔을 적에 그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이제 부실 사업들도 상당히 많이 생기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될 가장 큰 업무가 뭔가 하면은 그 부실 사업을 갖다가 빨리 정리하는 거였었어요. 이 부실 사업은 놔두면은 이게 눈덩이처럼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빨리 이제 매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합병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갔었는데 그러면서도 정리하는 거를 정리하는 거고 새로운 거를 뭐 만들어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내가 많이는 못하고 적어도 하나는 똘똘한 놈 만들어 가지고 미래를 준비를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잡은 게 리튬 사업이고 제 2차 전지 산업이었었거든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운도 상당히 따라줬고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리튬 사업을 하는데 제가 그때 리튬을 시작하면서 생각한 게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가 2차 전지 산업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강하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이제 메이저 자동차사들하고 되게 이제 제휴가 맺어가지고 지금 뭐 한참 건설을 하고 있는데 그런 회사하고는 다른 그런 2차 전지 산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포스코는 이제 원료부터 이제 다루기 때문에 이 자원을 갖다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염호를 갖다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일 처음에 들어간 데가 볼리비아에 들어갔었거든요. 이 볼리비아는 아마 여러분들 관광으로도 다녀오신 분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우유니 하는 호수가 있어요. 그게 리튬 호수인데 이 세계에서 가장 리튬 자원이 많은 그런 호수예요. 근데 그런데도 거기서 나오는 리튬은 아직도 한 톨도 2차 전지를 만드는데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왠가 하면은 나라 자체가 사회주의 국가라 가지고
뭐 사업이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제일 처음에 볼리비아를 진출을 했다가 검토를 해서 여기서는 사업을 못 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철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있는 칠레를 들어갔었죠. 칠레를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이제 아르헨티나를 갔는데 이 칠레를 갔더니 여는 워낙에 자연 환경이 좋아가지고 자연 환경이 좋다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비가 안 오는 동네가 자연 환경이 좋은 거예요. 왜냐 하면은 리튬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염호에서 염수를 꺼내 가지고 옛날에 염전에서 소금을 뽑듯이 햇빛에다 말리는 거거든요. 이 말리는 걸 한 2년씩 3년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이 다시 도로 아미타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비가 안 오는 데를 이제 찾는 게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데가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 하는 데였는데 그래서 이제 칠레를 갔는데 이 칠레는 워낙에 자연 환경이 좋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리튬 생산 업체들이 다 진출해 가지고 뭐 엄청난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뭐 찬스가 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를 갔죠. 아르헨티나를 갔는데 그 아르헨티나는 비는 좀 더 와요. 실내에 비해 가지고 비는 한 뭐 5배, 6배 정도 이렇게 더 오는데 그래도 뭐 한국에 비해 가지고는 5분의 1, 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오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 가서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저희들이 이제 염호를 하나 확보를 했죠. 근데 그 염호가 뭐 운이 좋게도 우리 살 때 비해 가지고 제가 그걸 다 해놔놓고 이제 CEO를 이제 나왔는데 그 뒤에 이제 계속 투자를 좀 해가지고 염호를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더 이상 염호 확보를 못했어요. 뭐 여러 가지 자금 사정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리고 이 신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저는 2차 전지 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봤거든요. 무궁무진하게 뻗어 나갈 걸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뭐 그 생각은 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그분도 뭐 후임도 그 긍정적으로는 봤는데 저처럼 그렇게 절실하게는 안 봤어요. 절실하게 안 봐서 그러니까 그리고 포스코의 특성상 원료까지를 손을 대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모자랐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염호에 투자를 한 군데도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근데 지금이라도 하여튼 포스코는 2차 전지 양극재 우리는 음극재도 하거든요. 그 양극재가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한데 그 양극재를 만드는 기술은 웬만큼은 다 이제 개발이 돼 있으니까 물론 뭐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긴 해야죠. 이제 코스트, 품질 뭐 이런 건 항상 문제가 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긴 하지만은 진짜로 문제를 우리가 독특하게 지위를 확보를 하려 그러면은 원료를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 확보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원료는 이제 두 군데가 있거든요. 이 염호가 있고 그다음에 광산이 있어요. 예, 그래서 두 개를 다 이게 염호가 아무래도 좀 경제성이 더 많고 광산은 이제 조금 더 근데 다행히도 저희들은 포스코 고유 기술을 개발해 놨어요. 이 포스코 리튬을 뽑아내는 포스코 고유 기술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지금 있는 기술에 비해 가지고 이 상당히 경쟁력이 높은 걸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요 이제 CEO가 또 바뀌었으니까 이제 그 새로운 CEO는 이 2차 전지에 대해서 뭐 하여튼 집중 투자를 하겠다라고 공언을 이제 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자원 확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원 확보만 돼 있으면은 그게 이제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아요. 그동안 뭐 너무 또 올랐고 염호 가격이 광산 가격이 그랬는데 그거는 뭐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국 가격이 결정이 될 텐데 리튬 사업 자체가 앞으로
뭐 수십 배 늘어나는 거는 명약 과다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저는 유명하다고 보고 하여튼 저희들이 여력이 있는 한 그쪽으로 집중 투자를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술 측면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여건을 이제 갖추고 있으니까 이제 만들어 가야죠. 예.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쉽지만 하나만 꼭 물어보고 네, 그렇습니다. 대단히 계시지만은 포스코 의장이시면은 포스텍 그 이사회 의장을 겸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가 이제 뒤에 또 대학이 있는데 대학에 투자해서 대학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또 직접 이사회 관장도 하시고 다 그렇게 하는데 포스코에서 바라봤을 때 포스텍은 무엇인가? 라는 걸 한번 대학이니까 본인이 경험 다 하시고 운영해 보셨으니까 한번 뭐 소회를 한번 하시죠. 부담 없이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포스코가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포스텍을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 욕심이 있었죠. 이제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갖고 있는 욕심에 비해서 얻는 성과가 너무 이제 초라해가지고 이제 상당히 좀 불만족스럽긴 하죠. 근데 앞으로는 뭐 많이 달라질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박태준 회장님이 포항 제철을 만들어셔가지고 이제 자본 수축을 상당히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교육도 시키지만은 이 연구 중심 대학을 만들어 가지고 포스코가 미래의 산업을 만들어내기 위한 신기술을 개발을 좀 해줬겠다 하는 것이 같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포스텍이 역할을 좀 해주기를 기대를 많이 했었죠. 상당히. 그다음에 또 대학을 잘 모르는 포항제철 사람들도 야 포스텍만 만들면은 돈도 뭐 몇천 원씩 들었는데 몇천원이 아니라 뭐 조 단위로 들어갔죠. 조 단위로 들어갔는데 이 기다려봐도 뭐 10년이 지나도 그렇고 20년이 지나도 보고 포스코 사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술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기술의 성격을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포스코가 투자하는 정도 가지고는 진짜로 안 된다 하는 걸 갖다가 좀 알았어야지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포스코가 좀 생각이 모자랐던 포스코 사람들이 생각이 모자랐던 건데 지금은 이제 상당히 여건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사람들도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도 참 상당히 좀 실용화돼가고 요새는 벤처 기업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포스코도 뭐 대학이라는 것이 그냥 좋은 대학만 만들어 놓으면 논문 쓰듯이 그렇게 신기술이 나오는 게 아니다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이해를 하게 됐고 서로 이렇게 좀 생각 자체가 좀 가까워져 가는 단계인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좀 더 산학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뭐 네. 예, 제가 병원으로는 고려장님이 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교육을 많이 해주셨어요. 지금 말씀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지금 맞아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 제 경험을 보니까 포스텍의 교수들이 그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고마워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 전공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 영역에 지원이 안 오면 실제로 그 피부로 체험을 못 하잖아요. 그 가는 데는 뭐 오케이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예컨대 뭐 신소재 이런 데는 오케이 그러고 바이오 이런 데는 뭐 잘 안 가요. 그 바이오는 뭐 이스람 만화 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때 어떤 이 대학하고의 거리를 굉장히 많이 좁히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지금 기술 발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불구하고 뭐 굉장히 좋은 R&D나 무슨 농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행복하죠. 아무튼 전반적으로 저도 오늘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정부에서 국가에서 첨단 산업을 홀대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이런 생각 안 하다가 아니면 내다보고 그러다가 혼자 그냥 이렇게 포스코가 나름대로 문제가 생기면 회의가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청장님도 그런 질문하셨고 뭘 도와주냐 거의 뭐 안 도와주고 주로 이 체크 규제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요. 정치적으로 저걸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지. 앞으로 철강의 경쟁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너무 잘해와서 성공의 위기라고 할까? 그런데 위기가 내부에서는 정말 간절하게 느끼고 있죠.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책이 들었습니다만 일본에서 철강 산업을 처음 시작할 때 독일에 가서 사무라이들이 가서 배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독일 사람들 이게 막 펄펄 끓는 용선을 몇 도쯤 되냐 물어봤더니 안 가르쳐준대. 아니에요? 안 가르쳐줬대요. 그렇다고 온도계를 넣을 수도 없고, 당연히 온도계 없으니까. 그래서 사무라이가 손을 넣어봤다. 그래서 손가락을 잃었는데, 그걸 보고, 얘 약 1300도가를 되는구나. 돌아와가지고 이제 일본 철강을 지었다는 거야. 그 사실 우리나라도 고려는 초기에 계셨으니까 그런 과정을 다 오셨을 거예요. 저도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시면 오늘 밥을 사셔야 될 거예요. 일본 공장에 가가지고 얘기 들은 거는 이거 못 적게 하니까 사진을 못 찍게 하니까 다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숙소에 와가지고 서로 단맛씩 보고 말이죠. 다같이 해가지고 그걸 착착 사가지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또 뭐 그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 세계 최고의 철강 기업이 되었습니다. 할 일은 뭐 많이 있지만, 그 와중에 지금 지난, 한 5, 6년 동안이죠. 포스코 내부의 생산 시설과 아무튼 그런 거에, 이 IT를 접목하고, AI를 접목하고 하는 그 고급화죠. 그리고 첨단화에 최고 노력하신 분이, 고노준 회장님, 이거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지난 5년 동안은 약간 우리 회장님이 다른 지역 회장님이 문과 최초로 문과 출신이어서 테크놀로지보다는 다른 형태의 신경을 많이 써요. 이게 지그재그로 하면서 점검을 이제 해나가는 이런 상황이고, 아무튼 요약하자면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 산업인데 우리 머릿속에서는 잊혀져가고 있는 이런 좀 뭐라고 할까요? 두 가지 축적적인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먼 데까지 오셔서 강원도에 강원도 철 나죠, 그죠? 철산지가 천년으로 나갈 것 같은데 아무튼 대한민국의 이 철산지에 대해서 철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고노준 회장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